서울시청에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때 서울시청 자리는 무기 생산을 담당하던 군기시라는 관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인 1926년 경성부청으로 4층 건물이 들어서고 광복 이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울시청은 서울특별시의 총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소문, 무교동, 남산, 청계에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청사가 들어섰습니다. 덕수궁 옆에 서소문 청사는 1975년부터 대검찰청으로 사용되다가 89년에 서초동이 생기면서 이전을 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서울시 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1935년에 건립되어 전쟁 이후부터 여의도가 생기기 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서울시청 일대가 빌딩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75년부터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1966년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합니다. 그때 그 방한 행사를 앞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서울시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생방송이 막 되는데 그 생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이 일대에 막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막 율락가도 있고 무허가 판자촌에 막 드러나니까 그 방송을 본 그 재미교포들이 탄원서를 넣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요. 당시에는 이 앞쪽에 북창동하고 소공동 일대는 화교들이 살고 있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966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재개발로 인하여 협상을 들어갑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화양이 화교들한테 땅값이 3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받고 화교들은 떠나갑니다. 당시에 땅값이 평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었는데 그 한국화약에서 100만 원을 넘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떠나가고 그 화교들이 떠나간 자리에 그 토지를 매입한 그 한국화약이 오늘날의 한화그룹입니다. 1976년도에 그 땅에 병풍처럼 들어선 건물이 현재의 프라자 호텔입니다. 하나로서는 하나타운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도심 재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주택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 빌딩 위주로 뛰어듭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또 사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이제 1호고 시발점이 삼성이 76년도에 삼성 본관을 집니다. 근데 그것을 딱 이제 본 교보가 강화문에 교보타운을 짓고 또 경쟁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건물이 들어서고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오는 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서울시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명동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자 호텔 뒤편은 북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북창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창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창동은 선해청이 북쪽에 있던 창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선해청은 1608년에 경기도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관청으로 현재 그 남대문 시장 입구에 있었던 관청입니다. 1881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상인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화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화교들은 장사를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중국의 음식들을 변화를 시키면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짜장면과 짬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 도심이 개발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허화벌판이었던 연남동으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연남동에 중국 음식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이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9시가 넘으면은 이렇게 북창동에 포장마차촌이 형성이 돼 가지고 새벽까지 영업을 합니다. 안으로 가보시죠. 7,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정치, 경제와 관련된 그 회사들이 들어오고 오피스가가 형성되면서 상권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유흥업종들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쭉 이어져 갑니다. 야, 가서 남대문 쪽으로 가서. 그리고 2000년대가 넘어서부터는 그 유흥업소의 그 성지가 됩니다. 특히 그 퇴폐 업종에 하드코어에 아주 그 많은 가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그 컨셉의 업종들이 여기 있다가 또 선릉역으로 넘어가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2007년도에 그 하나그룹 둘째 아들이 이곳 그 유흥업소에 놀러 왔다가 시비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그걸 또 들은 우리 또 김왕 회장님이 선글라스 끼고 장갑 딱 끼고 여기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문 걸어 잠고 그 우리 아들 눈 때린 놈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와요. 그래가지고 그 눈 맞은 만큼 또 때립니다.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여기에 그 문제가 막 발생됐었죠. 예.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그런 업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한 10여 개 정도가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자리들을 대신해서는 지금 관광객이 또 이 일대 많다 보니까 저렇게 그 호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일대가 분위기가 그런 그 관광 호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북창동은 지금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요. 저 골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목으로 가보시죠. 그렇게 유흥업소가 많은 전성기를 지나서 현재는 일반 먹자 상권으로 지금 상권이 돌아가고 있고 현재 한 150여 개의 가게들이 술집하고 식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낮에 손님이 많고 저녁에 식사 위주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들 저가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중장년층 위주의 식당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곳곳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화교들이 생활했던 흔적들도 아직 거기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한 130에서 180 정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오피스 상권에 비해서 월세가 그다지 비싸진 않습니다. 예. 권리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상권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과거에 유흥업소가 많고 그거에 그 관련된 그 늦게까지 하는 업소들이 많았잖아요. 식당들이.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상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봤고요.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선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이 임진왜란 때는 일본, 명나라, 청나라 때는 중국의 사신들이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터입니다. 조선 태정의 딸인 경정공주가 출가를 하면서 소공궁이란 궁을 만들게 되는데 그 궁의 이름을 불려서 소공동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종 황제 때에는 하늘의 왕이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황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고종 황제가 황제 선포식을 한 곳입니다. 그런 이곳을 일제시대 때인 1912년에 일본이 그 황구단을 헐고 조선 철도 호텔을 만듭니다. 그 호텔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어져 가다가 1967년도에 호텔이 불이 나서 소실이 돼요. 그리고 197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의 자본을 빌려가지고 새 조선 호텔을 만듭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웨스턴 그 호텔하고 제휴를 맞아서 웨스턴 조선 호텔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세계에서 인수를 해서 오늘날에는 그 신세계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황구단이 저기 지금 맞은편에 저 황궁우가 있어요. 저것만 남아 있고
이 오른쪽 터가 황구동한 터였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롯데호텔로 가보겠습니다. 1936년도에 그 유명한 반도호텔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56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화랑인 반도화랑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태동한 곳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북촌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가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1970년대에 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반도호텔 부지를 단독 입찰을 하는데 사실상 롯데가 가져가요. 예. 그러고 나서 1974년에 반도호텔은 철거가 되고 79년에 롯데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특혜 속에서 들어서게 되고 요 롯데호텔 뒤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국립 그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롯데가 가져가요. 예. 그러면서 호텔이 들어서고 여기가 그 객실 수는 1000개로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객실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이 들어선 이후에 반도호텔은 사라지고 그 반도호텔을 그 추억하기 위해서 요 1층 들어가면 라운지 바가 있어요. 거기가 그 반도의 의미가 페닌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운지 바 이름이 페닌슐라예요. 예. 제주 롯데호텔에도 페닌슐라 있잖아요. 예, 그 의미입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무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무교동으로 왔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가 서 있는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사대부계층, 남쪽은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와 상민층, 이 청계천 주변으로는 하층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25 이후에 주택수가 모자란 관계로 이 청계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무허가 판자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60년대 넘어서면서 서울시에서 불량주택 철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때 신림동, 봉촌동, 상계동으로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달동네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 청계천을 복개를 하고 도로를 만들고 양옆에 저층 건물들이 그 생기면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저 왼쪽이 서린동이에요. 저 SK 그 서린 빌딩이 예전에 그 유명했던 세시봉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일대가 크라운 맥주하고 오비 맥주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진 보면 이 저층 건물 형태로 해서 그냥 크라운 맥주만 파는 가게가 있었고 오비 맥주가 파는 가게로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통기타 문화가 또 형성이 됐던 그런 곳이고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그 크라운 맥주 있잖아요. 그거의 그 원조는 이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권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안으로 가보시죠. 1960년대, 70년대는 이 무교동 일대가 최고의 활락가 지역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이트클럽인 코파카바나를 비롯해서 유흥업소가 230여 개가 있었고요. 그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면서 많은 그 술집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범서방파 두목인 그 김태촌이 엠파이어 빌딩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요 뒤에 있던 호텔이에요. 그만큼 이 일대가 뭐 폭력배들도 많을 정도로 아주 상권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197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심 재개발 정책에 의해서 이 일대 그 건물들을 다시 다 철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여기에 있던 그 수많은 그 유흥업소들은 강남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지금 신사역 쪽, 그 영동지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그쪽에 또 유흥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80년대 이후에는 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삼, 선릉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전쟁 이후에 그 유흥업소의 어떤 시발점인 장소가 이 무교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상권이 활성화된 동네였었는데 당시에는 국회의사당과 그 언론사 그리고 정치 경제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많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던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무교동 하면은 낙지볶음이 유명하잖아요.
그 원조가 저 뒤쪽 설인동에 지금 그 한국무역공사 그 건물 자리에 그 박무순 할머니가 원조라고 합니다. 그분이 있을 당시에 이 근처가 그 술안주로 참새구이도 팔고 하는 뭐 다양한 안주가 팔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 그 낙지 볶음을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무교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유정낙지, 뭐 미성낙지 등이 생기면서 이 낙지촌이 형성되면서 그 무교동 낙지가 유명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원조는 뭐 그분이 하더라고요. 저 앞에 건물이 그 무교동 서울 청사입니다. 예. 요 골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파출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이 무교동이었고요. 옆쪽은 설인동이었었는데 요 세 동네를 통 묶어서 그냥 무교동 상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건물 형태는 1960년대, 70년대에 있던 건물 형태고, 그때부터 상권이 형성되면서 남아있는 그 가게들이 계속 손바뀜이 있으면서 유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오피스 상권이 마곡을 출발해서 쭉 왔는데, 월세를 비교해 보면 아까 그 북창동 상권하고 이 무교동 상권이 가장 저렴합니다. 권리금도 가장 저렴하고. 근데 이제 관건은 오피스 상권 특성상 주말 매출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까지 봤던 오피스 상권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봤을 때 월세 시세가 있잖아요. 월세가 아무래도 좀 싼 데가 주말 빠지는 매출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월세가 비싸더라도 뭐 평일날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도 상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비교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 상권에서는 그 업종과 입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보셨다시피 북창동 상권의 전성기도 지났고 무교동 상권의 전성기도 지났습니다. 외부에서 뭐 사람들이 유입될 요소가 많지는 않은데, 평일날의 오피스 상권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 상권을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44년에 런던 대화재 사건이 나면서 도시의 80%가 파괴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관동 대지진이 나잖아요. 1923년경에. 그때 이제 그 나라들이 도시를 복구할 때는 옛 도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뭐 역사의 과정은 있지만 4대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 4대 문 밖에 그 뭐 강남 쪽을 개발하면서 보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났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옛 도시를 많이 남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시청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연장선에서 광화문 상권을 가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